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 동강사랑.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줄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흐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했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웃에게 인삼 한 뿌리를 구해 아내에게 산삼 캐는 꿈을 꾸어 산에서 산삼을 구했다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잔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띄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배려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재물이 부유한 사람보다 마음이 풍성한 사람, 성격이 보이는 사람보다 인격이 보이는 사람, 엄격한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 동강사랑님이었습니다. 추억을 싣고 갑니다. 조종복. 비둘기요 통일어 모두 추억 속에 묻힌 일입니다. 한여름 털털 돌아가는 선풍기 바람에도 너무 더워 창밖으로 고개 내밀던 것도, 친구들과 마주 앉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던 아련함도 다 추억이 되었다. 50을 넘긴 나는 열차를 모는 기관사다. 이 일의 장점은 계절의 변화를 빨리 느끼며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이 있다는 것이다. 명절에 고향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에 빼곡히 들어선 승객들을 불호하면서도 내가 열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겠나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진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열차 편의시설이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 사이는 멀어진 것 같다. 간이역은 점점 사라지고
숨차게 뛰어와 세워달라는 손짓에도 규정상 매몰차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운행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아쉬움이 크다. 비둘기호가 다니던 그 시절에는 정차역이 많아 통학생 한두 명이 타는 간이역에도 정차했다. 등교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출근하는 직장인, 장에 물건 팔러 가는 보따리 든 할머니, 그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했고 어디서 타는지도 알았다. 어느 날 늘 타던 학생이 안 보였다. 전무는 발차하라고 체근했는데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저만치서 학생이 뛰어오고 있었다. 늦잠을 잔 것이었다. 나는 빨리 좀 다니라고 잔소리하며 학생을 태웠다. 그땐 기관사 재량으로 잠깐 출발을 늦추고 태워주는 게 가능했다. 그뿐 아니라 무거운 책가방 메고 지친 얼굴로 내리는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를 보며 따뜻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출발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여유와 지나가는 열차에 손 흔드는 동심이 있는 그런 풍경 말이다. 나는 여전히 열차를 모는 일이 너무나 즐겁다. 더디 가더라도 추억을 줄 수 있는 기관사가 되고 싶다. 오늘은 기관사 조정복님 추억을 싣고 갑니다. 사과 좀 깎아주세요. 동강사랑. 암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였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헬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다. 옆에선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버릴 수도 없어 사과를 깎았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달란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 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오늘은 사과 좀 깎아주세요. 동강사랑님이었습니다. 감사한 하루 신상진.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시골 할아버지 댁 옆집에는 나의 친구 정순이가 살았다. 어느 날 정순이에게 강 중앙에 있는 언덕에 가자고 했다. 삼촌이 그러는데 그곳에 물새알이 있대. 정말? 정순이를 따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도 들어갈게.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물살이 세졌고 다리엔 미끄덩거리는 풀이 감겼다. 나가자. 정순이는 간신히 언덕에 올라섰다. 그때였다. 내가 딛고 있던 곳이 푹 꺼지고 말았다. 나는 거센 물살에 휩쓸릴 것 같아 눈앞에 있는 풀뿌리를 힘껏 잡았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풀뿌리가 뚝 끊어져 버린 것이다. 나는 물살에 떠내려갔고 살려달라는 소리는 물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그때 정순이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내 손 꼭 잡아. 거센 물살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 텐데 정순이는 내 엉덩이를 세게 밀어주며 언덕에 올라서도록 도와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물속에서 빠져나온 난 풀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온몸이 덜덜 떨렸다. 만약 그때 정순이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뒤로 난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게 됐다. 오늘따라 내 친구 소식 끊긴 정순이가 그립다. 정순아, 잘 사니? 보고 싶다, 정순아. 오늘은
신상진님, 서울시 영등포구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택시 기사의 친절, 좋은 글, 감동글 중에서 어떤 부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가하는 남편과 싸워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해 갑니다. 한 30분 정도 달려 친정집에 거의 다 왔을 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밤늦게 어딜 가세요? 아마 남편과 싸운 모양이죠? 자세한 얘기는 묻지 않겠지만 오늘은 그냥 가만히 남편 곁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부모님한테 가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택시비는 안 내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운전기사는 뒤에 앉아 훌쩍거리는 그녀를 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다시 처음 탔던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했고 남편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운전기사의 친절을 두고두고 떠올렸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친절만 받아도 사람들은 살맛이 납니다. 친절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친절을 훈련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일지라도 남에게 베푼 친절은 헛되지 않습니다. 친절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이익이 없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면 아무리 작은 친절일지라도 친절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기억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화려한 옷에 진한 화장으로 치장한 얼굴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최후의 승자 역시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은 벙어리도 볼 수 있고 귀머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 공통의 언어입니다. 오늘은 감동글 좋은 글 중에서 택시기사의 친절이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의 소중함, 홍성훈. 입대 전날 친구와 머리를 깎은 뒤 택시를 탔다. 입대가 코앞에 닥치자 마음이 어수선해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 우리를 보고 택시기사님이 물었다. 입대해요? 네. 얘기를 나눠보니 그분은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20여 년이나 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때부터 군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기 시작했다. 택시가 빨간 신호등에 맞춰 멈추자 그분이 우리에게 말했다. 자네들 만약 도로에 이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그럼 사고도 많이 나고 도로가 혼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답했다. 이 신호등 때문에 교통 상황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는 것도 똑같네.
한순간 인생이 멈춘 것 같겠지만 어찌 보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시기와 같은 거야. 그 시간을 통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네. 지금 당장 군대를 떠올리면 착잡하겠지만 소중한 신호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나중에 이 말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걸세.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님 덕분에 마음 편히 입대할 수 있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학업에 전념하는 지금, 빨간 신호등을 기다린 뒤 이제 파란 신호등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나는 그분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너무 지치고 발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면 그런 시기는 어쩌면 더욱 안전하게 멀리 가도록 돕는 빨간 신호등 같은 시간이 아닐까? 오늘도 나의 경험에 소중한 가치를 둘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오늘도 나의 경험에 소중한 가치를 둘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오늘은 제주도 제주시 홍성훈님 빨간 신호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아이. 박을 대던 국밥집에 사람이 뜸해지는 시간. 주인이 한숨을 돌리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을 때 한 할머니와 떼국물이 흐르는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국밥 하나가 얼마나 하는지. 할머니는 엉거주춤 앉으신 채로 국밥 하나를 시키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나 시킨 국밥을 소년에게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소년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점심 드셨죠? 그럼. 할머니가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동안 소년은 국밥 하나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십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늘 100번째 손님이에요. 오늘 국밥은 공짜입니다. 주인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소년이 국밥집 길 건너에 쭈그리고 앉아 무엇인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동그라미 안에 돌을 던져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도 50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주인은 단골집과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바쁜가? 안 바쁘면 국밥 하나 먹고 가라고. 오늘은 공짜라네. 그렇게 주인이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1, 82, 83.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9개의 돌멩이가 동그라미 속에 들어갔을 때 소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진짜로 100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국밥을 내려받고 소녀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깍두기만 오물거렸습니다. 여보,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쉬, 지금 저 아이는 먹지도 않고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후릇후릇 국밥을 맛있게 먹던 할머니가 손자야, 좀 남겨주랴? 라고 말을 꺼냈을 때 소녀는 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난 배불러. 이것 봐, 배가 많이 나왔잖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너의 덕분에 아주 잘 먹었구나. 흐뭇한 표정의 주인 부부는 할머니와 소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박숙희. 60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의 그늘 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가족과 지인들만 챙기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두 손자를 본 할머니가 되어서야 직업을 가졌다. 갑자기 찾아온 갱년기 우울증 때문이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의 끈을 놓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는 의사가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고 당부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 학원에 등록했다. 느지막한 나이에 시작한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은 혼란스러웠다. 어르신들도 나름 열심히 살았을 텐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이처럼 우는 사람, 욕하는 사람, 하루 종일 자느라 식사 시간도 잊은 사람, 치매 유형도 여러 가지라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힘이 된 건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무보수로 세탁과 청소를 도와주는가 하면 팔다 남은 빵이나 과일을 기증하는 사장님도 있었다. 어느 한의원 원장님은 직원들과 와서 수지침을 놔주며 한약까지 건넸다. 매달 실버 악단이 들려주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충만함에 미소 지었다. 나 역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박숙희님 일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영수. 2년 전이었다. 직업상 새벽에 출근해야 했기에 그날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차창 너머로 중년의 남자가 말했다. 어디까지 가세요? 같은 방향이면 태워드릴게요. 극구 사양했지만 선의로 권하는 것 같아 동승했다. 새벽길에 낯선 남자의 차를 타니 불안하고 긴장도 됐지만 그의 자상한 말투와 행동 덕에 조금 안심이 됐다. 다음 날에도 그는 나를 태워주었고 동승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렇게 2달이 흘렀을까? 그가 괴로운 얼굴로 자신의 사업에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그는 사업부도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것이 화근이었다. 나는 적금을 깨 큰 돈을 빌려주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내게 금전적인 도움을 청했고 나는 1억 3천만 원을 빚지고 말았다. 혹시라도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까 두려웠고 상처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죄책감에 괴로웠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남자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지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할 뿐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내 행동이 수상했는지 뒤를 밟았고 결국 모든 걸 알게 됐다. 난 남편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처음으로 집에서 가출했다. 집을 나온 그 며칠이 몇 달 같았다. 나 자신을 숱하게 원망했다. 삶의 끈을 놓고 싶었다. 이 모든 게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눈 뜨면 현실이라는 게 고통스러웠다. 며칠이 지나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지난 일은 묻어둘 테니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돈 문제는 차치하고 아내와 엄마의 자리부터 지켜달라고 했다.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나를 용서한 것이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돌아보면 남편과 시련도 많이 겪었다. 연애 시절부터 친정의 반대로 결혼이 순탄하지 않았고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고 살면서 엄마와 남편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었다. 다혈질적인 남편 성격 때문에 내 상처도 받았지만 함께한 18년을 돌이켜보면 나를 미소 짓게 한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서 난 포기할 수 없었다. 용기 내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에게는 잠시 여행 중이었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차마 남편의 눈을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떨궜다. 그런 나를 남편은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난 그저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서로가 받은 상처가 언제 치유될지 모르지만 다시 찾은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다. 한때 남편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
결국 나를 돌아올 수 있게 손잡아 준 건 남편이란 걸 잘 안다. 무엇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여실히 느꼈기에 코끝이 찡해온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오늘은 경북 영주시 이영숙님, 여보 고마워요 였습니다. 꼭 지켜야 할 약속. 강이은.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다. 승우는 학습 지도가 느립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점점 더 뒤처져 힘들어지니 어머니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아이가 더딘 것이 내 잘못 같아 낯이 뜨거웠다. 부랴부랴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와 아이를 닥달했다. 너 이제부터 이 문제집 매일 풀어. 알았어? 어서 한 장 풀어. 아들은 아무 대답도 않고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다. 얼마 뒤 엄마 다 했어요 하며 문제집을 가져왔다. 써놓은 답을 보니 어이없었다. 쉬운 문제에도 엉터리 답을 적은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화를 내며 쏘아붙였다. 승우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너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니까 틀리지. 아유 정말 바보야. 너 때문에 엄마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설거지가 끝날 무렵 아들이 나를 불렀다. 뒤돌아보니 등 뒤에서 쭈삣거리며 서 있었다. 왜 하고 성가시다는 듯 물으니 꾹꾹 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편지를 읽었다. 엄마, 저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처럼 엄마를 창피하게 만들어서 이젠 저 싫어할 거예요? 엄마, 앞으로는 노력할 테니 저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가슴이 미어졌다. 편지 군데군데 아이가 그려놓은 하트 모양이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다. 편지 마지막엔 적힌 사랑해요 라는 말에 나는 흐느끼고 말았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학교 가기 싫어 라는 한마디에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다. 아예 학교에 가지 말라며 책가방을 대야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물에 흠뻑 젖은 책들을 수건으로 꾹꾹 눌러 닦으며 엉엉 울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중학생 때는 책상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책으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었다. 늘 엄한 아버지에게서 칭찬 한 번 들어본 적 없어. 결혼하면 내 아이에게만큼은 너그럽고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다. 하지만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나도 아이에게 독서를 내뱉고 닥달했던 것이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내가 무슨 폭언을 했던가. 엄마가 자신을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준 것이 미안하기만 했다. 승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말을 너무 함부로 했구나. 승우야,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아이는 내가 말을 시작하기 무섭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었다. 엄마, 제가 더 죄송해요.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엄마랑 차근차근 같이 하면 돼. 그리고 승우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엄마는 승우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는 게 자랑스러워. 앞으로 승우한테 바보라고 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말 안 할게. 자, 약속. 아이와 나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지금 우리 집 벽에는 2장의 종이가 붙어 있다. 한 장은 그때 아이에게 받은 편지, 또 한 장은 태교 일기의 일부분이다. 엄마가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거나 간섭하지 않을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라고 쓰여 있다. 승우를 가졌을 때의 감사와 기쁨, 오로지 아이의 건강을 바라며 쓴 일기였기에 화날 때마다 그것을 보며 초심을 되새긴다. 그날 이후 내 잔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아이와 약속한 것처럼 독이 되는 말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가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입가에 미소가 번질 일들이 많도록 더 사랑해 주리라. 오늘은 경북 포항시 강이윤님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의 슬픔, 이형곡. 슬픔 없이 어찌 좋은 사람이 되겠니? 김용택 시인의 책에서 읽은 구절이다. 나의 교실에도 슬픔을 벌써 알아버린 아이들이 있다. 부모님과 헤어진 아이들이다. 왁자지껄 놀다가도 언뜻 스치는 서늘함에 가슴이 저린다. 나 또한 아주 오랫동안 엄마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는 쥐덫을 놓아야 하는 반지하 색방에 살았다. 부모님은 자주 싸웠다. 엄마는 아버지의 발길질로 생긴 방문 구멍을 가리기 위해 달력을 곱게 붙였다. 내가 7살 때 부모님은 헤어졌다. 그 후 엄마만 빼고 고모 집에 가게 됐다. 엄마는 울면서 당부했다. 하루에 5번씩 엄마 보고 싶다 하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좋은 친구가 많았지만 기댈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러던 중 엄마를 1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우리는 내 반지하 자취방에서 오랜만에 밤을 같이 보냈다. 엄마는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마음이 아파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제야 말할 수 있었다. 몇 년 후 꿈꾸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지난 시절이 스쳐갔다. 옷이 없어 교복을 입고 갔던 소풍. 밀린 방세를 고민하며 빈 통장을 조회해보던 그 추운 겨울. 그런 날들에 감사하다. 덕분에 학생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 텅 빈 위로 대신 내 이야기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얘들아, 슬픔 없이 어찌 좋은 사람이 되겠니? 오늘은 경북 구미시 이형공님 좋은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 김덕권 시인. 어느 가난한 부부가 딸 하나와 살고 있는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보, 오늘 수술을 못하면 수미가 죽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든 해봐. 아내의 통거거린 말이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다. 힘없이 병실 문을 나서는 남자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포장마차였다. 아픔의 시간에 혼자 외로이 견뎌내는 슬픈 원망 앞에는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우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남자가 어둠이 누운 거리를 헤매다가 담배 한 값을 사려고 멈춰선 곳은 불 꺼진 가게 앞이었다. 술김에 문 손잡이를 당겼더니 문이 열렸다. 두리번거리던 남자의 눈에는 달빛에 비친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여보 어떻게든 해봐 하던 아내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금고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니에 닥치는 대로 주워 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는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다. 남자는 주머니에 담았던 돈을 금고에 다시 옮겨놓고 있을 때 말없이 다가선 할머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잔돈을 가져다 어디에 쓰려고? 무슨 딱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나 들어보세. 남자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였다. 할머니는 말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겠네. 오죽 힘들었으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 아니겠나. 자네 힘내게. 할머니는 남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며 말하였다. 할머니는 말하였다. 부족하겠지만 이것으로 급한 불은 끄게나. 가게 문을 나서 걸어가는 남자가 어둠 속에서 계시는 할머니를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울먹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하였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똑같은 가을이 3번 바뀌어 가던 어느 날에 할머니 가게의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가게 주인인 젊은 여자가 말하였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남자가 물었다. 저
여기 혹시 할머니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를 찾으시는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딸에게 지난 사연을 말하고 돈을 갚았다. 얼마 지난 후 물어물어 남자가 찾아간 곳은 할머니가 묻히신 산소였다. 할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을 잘 쓰고 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남자의 눈에 묘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사계절이 두어 번 오고 간 후 해맑은 하늘에 사랑비가 간간히 뿌려지는 날 오후, 공원에 푸드트럭 한 대가 할아버지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남편은 밥, 아내는 국, 딸은 반찬을 맡아서 나눠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런데 트럭의 맨 꼭대기에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고 적혀 있었다. 트럭의 지붕 맨 꼭대기에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만의 체육 수업 전용진. 좋은 체육 교사가 꿈이었지만 막상 수업을 하려니 막막했다. 아이들은 매 시간 선생님 축구해요 라고 외쳤다. 교과 내용을 가르치면 재미없어요 라며 의지를 꺾었다. 원인을 찾으려 수업 일지를 적고 나니 내가 여태껏 뛰어난 아이만 보며 가르쳤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많은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일일수록 두려워했다. 뜀틀 운동 땐 딱딱한 뜀틀에서 앞구르기 하는 공포로 멈칫했고, 높이뛰기 가로대 앞에선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함에 발을 떼지 못했다. 격렬한 신체 활동이 싫어 학습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난 아이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노력했다. 좀 더 부드러운 뜀틀로 바꾸는가 하면 높이뛰기 지지대엔 대나무 대신 고무줄을 걸었다. 스펀지 매트도 2겹으로 깔았다. 학습 도구의 변화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북돋았다. 한편 4박자로 대나무를 두드리며 추는 대나무 춤은 여학생과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나도 체육 시간에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희망을 줘 과제를 적극적으로 하게 이끌었다. 이젠 뜀틀 앞에서 주춤거렸던 아이들이 자신 있게 달려온다. 높이뛰기 가로대를 향해 가볍게 날아오른다. 수업에 변화를 줬을 뿐인데 아이들은 자신의 가능성과 마주했다. 지금도 나는 체육 수업을 통해 신체 활동의 기쁨, 꾸준히 연습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목표를 향한 협동 정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준비된 환경에서
열정적으로 변했고 누구도 친구 뒤에 숨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볼 때면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경험을 주는 학습 환경을 마련할 생각이다. 그러한 경험은 세상과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을 관찰하며 알아갔다. 그 깨달음은 수업 일지가 준 선물이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다솜이가 선생님, 체육 수업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할 때 나는 진한 감동을 느꼈다. 오늘은 상암초등학교 교사 전용진님 나만의 체육 수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어느 산골에 위치한 초등학교 분교에 무척이나 마른 선생님 한 분이 정근해 왔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게 된 선생님은 마을 내 유일한 작은 가게에서 달걀을 사오곤 했습니다. 가게는 연세 많은 할머니가 용돈벌이 삼아 운영하고 계셨는데 늘 달걀 한 개에 15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150원을 주고 달걀을 샀지만 얼마 후부터 할머니 혼자 닭을 키워 달걀을 파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달걀 한 개 값에 2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시며 50원을 억지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가게에 달걀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달걀 장수와 할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달걀 장수는 할머니로부터 달걀 한 알에 250원씩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정란을 찾는데 비싸게 팔아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니까요. 그러니 할머니께서 가진 달걀 모두 저에게 파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몇 개는 못 팔아. 이번에 초등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께 팔아야 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오셨는데 살이 좀 오르면 좋으련만 너무 마르셨어. 선생님은 할머니를 생각해서 200원의 달걀을 사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오히려 선생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판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감동 좋은 글에서였습니다. 열등생의 인생을 바꾼 컴퓨터 강한훈.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구구단을 깨우칠 만큼 공부에 소질도 관심도 없었다.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도시로 와서 먹고 살기 급급하던 터라 자식 교육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이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신기한 물건을 보았다. 바로 컴퓨터였다. 지금이야 흔하지만 당시에는 귀한 물건이었다. 아이들이 컴퓨터와 친해지는 방법은 게임밖에 없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게임에 빠졌던 나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배워보고 싶었다. 내 인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집에 와서 컴퓨터 학원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나는 설레어 밤새 잠을 못 이뤘다. 그 뒤로 2년간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까지 땄다. 어린 나이에 생긴 컴퓨터를 향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안 그래도 관심 없던 학교 공부와는 더더욱 소원해졌고 공부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여름 버스를 타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은 중학생들이 고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문득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들이 꿈꾸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조차 들어가기 힘든 열등생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면 공부부터 해야 하는구나. 좋아하는 컴퓨터라도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정보산업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여기서조차 열등생이 된다면 졸업 후에 컴퓨터 매장에서 PC라도 조립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첫 중간고사 때 전교 4등을 했고 기말고사 때는 1등을 했다. 이후로 나는 줄곧 전교에서 1, 2등을 유지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도 마쳤다.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 초등학교 때 조우한 컴퓨터가 한 열등생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다. 오늘은 열등생의 인생을 바꾼 컴퓨터 강한훈님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올린 절 송종영. 명절이었다. 그냥 날짜만 명절이었다는 소리다. 군대에 있으니 명절 느낌은커녕 날짜 감각도 없었다. 그 덕에 서글프다거나 하는 감상이 들지 않아 차라리 다행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도수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다. 도수체조란 국민체조의 군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순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동작을 틀리기 쉽다. 그래서 모두가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몇 번이고 도수체조를 반복할 때도 있다. 다행히 이날은 제대로 해낸 것 같았다. 그런데 주임 원사님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잠시 우리를 바라보았다. 뭘 잘못했나? 괜히 긴장하는데 주임 원사님이 입을 열었다. 명절인데 집에 못 가서 본인들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아쉬울 겁니다.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집을 향해 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향해 절을 올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우리 집이 어느 쪽 방향에 있는지 어찌 안단 말인가?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어쩌겠나. 대충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며 주춤주춤 바닥에 엎드렸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다. 엎드린 채 곱게 모은 손 위에
이마를 대자 기름 냄새가 가득한 우리 집, 그곳에서 전을 부치고 있을 엄마와 하하호호 떠들고 있을 친척들이 떠올랐다. 순간 핑 눈물이 돌아서 차마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감정을 삭혔다. 슬쩍 옆을 돌아보니 각기 다른 방향에 머리를 두고 엎드린 전우들이 보였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툭툭 흙을 털고 일어난 우리들의 눈은 어느새 그렁그렁해져 있었다. 이제 사회인이 된 내게 명절은 반갑지 않은 존재다. 그럴 때마다 머나먼 곳에서 절을 올리며 울먹거렸던 그날을 떠올린다. 그러면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깨닫게 되니까 말이다. 오늘은 경기도 오산시 송종영님 먼 곳에서 올린 절이었습니다.